퇴직연금을 지금 빼야 하나 고민 중이라면 오늘 결정은 단순히 통장 잔고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은퇴 뒤 매달 들어와야 할 생활비가 줄어들 수 있고 세금 혜택도 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집값, 전세금, 병원비 때문에 손이 가는 돈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급한 마음으로 누른 중도인출 버튼이 나중에는 매달 빠지는 생활비 공백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빼도 되는지 버텨야 하는지 최소한 무엇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세 가지 기준이 남습니다. 중도인출은 불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DC형과 IRP는 꺼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능하다는 말과 유리하다는 말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금을 꺼내는데 나중에 세금과 생활비 계산해서 다시 놀랍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다가 더 큰 연체나 병원비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빼기 전에 숫자와 순서를 같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50대 후반 직장인이 전세 보증금 인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은 금리가 부담스럽고 자녀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회사 퇴직연금 계좌에는 꽤 큰 돈이 보입니다. 앱 화면에는 중도인출 신청 메뉴가 있고 필요한 서류만 내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차피 내 돈인데 지금 급할 때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고 당장 가족이 사는 집이 걸려 있으니 쉬운 계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칸만 더 봐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그냥 목돈이 아니라 나중에 월세처럼 들어와야 할 노후 현금 흐름입니다. 오늘 2천만 원을 빼면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들어오지만 은퇴 뒤에는 그 돈이 만들어줄 월 생활비가 사라집니다. 세금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천천히 받을 때와 중간에 깨서 받을 때는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에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이 섞여 있다면 기타 소득세 부담도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16.5%라는 숫자를 듣고 놀라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재원에 붙는지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퇴직급여, 운용수익은 같은 돈처럼 보여도 세금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없이 계좌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 결정 앞에서 첫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꺼내려는 돈은 DB형인가, DC형인가, IRP인가? 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책임을 지는 구조라서 재직 중 개인이 계좌를 직접 깨는 방식이 아닙니다. DC형은 내 계좌에 적립되고 운용 지시도 근로자가 하는 구조라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도 법정 사유가 맞아야 중간에 꺼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은행 창구에서 처음부터 다른 설명을 듣게 됩니다. 특히 DB형 가입자가 막연히 중도 인출을 기대했다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계좌인지부터 확인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은 시작도 못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유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나 임차보증금, 일정한 장기요양, 개인회생, 파산, 재난피해 같은 법정 사유가 중심입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때나 꺼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여기서도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집 때문에 빼면 무조건 괜찮다는 말은 틀립니다. 요건이 맞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세금과 노후 생활비까지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병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요양 사유는 가족 범위와 기간, 의료비 부담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신청일, 결정일, PA처럼 날짜가 붙는 사유도 있습니다. 서류 하나가 빠지면 신청 자체가 밀릴 수 있고 급한 돈, 계획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좌 앱에서 버튼을 찾기 전에 담당 금융기관과 회사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세금입니다. 많은 분이 중도 인출을 돈을 빼는 행위로만 봅니다. 그러나 세법 입장에서는 어떤 돈을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직급여 재원은 퇴직소득세 문제가 있고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다른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부득이한 사유인지 일반 사유인지에 따라 세율과 감면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 연차에는 일부 감면이 있고 오래 나눠받을수록 세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중도 인출은 이 혜택을 놓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들어오니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세후 금액과 미래 연금액을 같이 놓으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계좌에 1억 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중 일부는 회사 퇴직급여이고 일부는 내가 세액공제를 받으며 넣은 돈과 운용 수익일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때문에 전액을 꺼내면 세금 계산은 재원별로 갈라집니다.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붙고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에는 기타 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낮아지고 연금 소득세 구조로 처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근속연수, 소득, 납입 내역, 계좌 구조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누군가의 세금을 딱 잘라 말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결론은 하나입니다. 중도 인출 전에는 세전 금액이 아니라 세후 금액을 봐야 합니다. 잔고 1억 원이 내 손에 1억 원 그대로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미리 보지 않고 신청하면 생각보다 적은 돈이 들어와서 또 다른 대출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가장 흔들리는 지점은 주거비입니다. 통계에서도 중도 인출 사유 가운데 주택 구입과 주거 임차 목적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집은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세 계약일은 다가오고 매매 잔금일은 정해져 있고 가족은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뒤 연금보다 다음 달 잔금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 장면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잔금표 옆에 은퇴 뒤 월 생활비표를 같이 놓아야 합니다. 집 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 현금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몇 년 뒤 다른 압박이 생깁니다. 대출 이자를 줄이려고 연금을 뺐는데 나중에는 생활비 대출을 찾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교를 해야 할까요? 은행 대출 이자, 중도 인출, 세금, 잃어버리는 운용 기회, 은퇴 뒤 월 소득 공백을 한 장에 적어야 합니다. 종이에 4칸을 만들면 충분합니다. 첫 칸에는 지금 필요한 돈을 씁니다. 두 번째 칸에는 중도 인출 후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세후 금액을 씁니다. 세 번째 칸에는 남는 퇴직연금 잔고와 예상월 연금액을 씁니다. 네 번째 칸에는 대출을 선택했을 때 매달 낼 이자와 원금을 적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감정의 문제가 조금씩 계산의 문제로 바뀝니다. 보미 손실도 숫자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돈이 계좌 안에 남아있으면 시간이 일합니다. 수익률이 낮은 애도 있고 높은 애도 있지만 남아있는 원금은 계속 기회를 가집니다. 중도 인출은 그 기회를 끊는 일입니다. 오늘 꺼낸 2천만 원은 10년 뒤에도 2천만 원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좌 밖으로 나간 돈은 생활비, 세금, 계약금, 병원비로 흩어지고 다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중도 인출한 뒤에 나중에 더 열심히 넣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50대 이후 재납입 여력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자녀 결혼, 부모 병원비, 본인 건강, 배우자 소득 감소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진 노후 자금은 계획처럼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감정은 후회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이미 중도 인출을 한 분이라면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 돈이 가족을 지킨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시 꺼내려는 분이라면 마지막 남은 연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쓰지 않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를 뺐다면 남은 잔고의 역할을 더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남은 돈은 예비비가 아니라 은퇴 뒤 최소 생활비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도 자주 헷갈립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간 수령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퇴직 소득 재원까지 모두 같은 기준에 넣어 말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옮긴 돈과 내가 세액공제를 받으며 넣은 돈은 구분해야 합니다. 주민기관 앱에서 잔고 총액만 보면 이 구분이 잘 안 보입니다. 상담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얼마입니까? 퇴직급여에서 넘어온 2년 퇴직소득은 얼마입니까? 연금으로 받으면 어느 부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됩니까? 한 번에 받으면 어느 부분이 기타소득세 대상입니까? 이 질문 4개만 해도 설명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60일 기한도 놓치기 쉽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연금 계좌로 옮겨야 과세이연 혜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60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달력에 표시해야 할 마감일입니다. 퇴직 직후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인수인계, 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대출, 이사, 가족 일정이 한꺼번에 옵니다. 그 와중에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잠깐 안심합니다. 그러다 기한을 넘기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이미 받은 분은 오늘 바로 입금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로 받은 입금 알림, 은행 거래 내역, 회사 지급일을 찾아보면 됩니다. 아직 60일 아니라면 금융기관에 연금계좌 이체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이미 지났다면 다시 숨길 일이 아니라 현재 세금 처리와 남은 자금 운용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따지게 됩니다. 연소득 2천만 원 기준은 많은 분이 기억해야 할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적연금이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을 만든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소득 종류, 공적연금, 이자, 배당, 사업소득, 재산,
자동차 같은 요소가 함께 봐야 할 대상입니다. 퇴직연금 재원에 따라 반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영상 하나만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상지역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금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손해라는 말도 틀립니다. 연금은 생활비 안정성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기준을 넘을 때 보험료와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는 두 번째 파도처럼 뒤따라옵니다. 처음에는 전세금이나 주택자금이 급합니다. 다음에는 세금이 보입니다. 그 뒤에 은퇴 후 보험료와 기초연금, 생활비가 다시 올라옵니다. 처음부터 이 순서를 알고 있으면 덜 당황합니다. 기초연금도 같은 방식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돈이 금융재산이 되면 소득 인정의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다른 재산과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최대 수령액이나 선정 기준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따라서 지금 영상에서 한 금액을 절대 기준처럼 외우기보다 업로드 연도와 본인 가구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나눠받으면 영향이 분산될 수 있지만 이것도 개인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중도인출이 기초연금을 반드시 깎는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그러나 큰 돈을 한 번에 받아 예금으로 두면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상담할 때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제 중도인출을 하지 말라는 결론으로 바로 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채무가 연체 직전이라면, 병원비가 미뤄져 치료를 놓칠 상황이라면, 가족 거주지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돈이지만 현재의 위기가 노후를 더 크게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지보다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첫 우선순위는 생존과 주거 안정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세금과 제도 혜택, 손실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인출액을 최소화하고 남은 계좌를 지키는 계획입니다. 전체를 깨는 선택과 필요한 만큼만 꺼내는 선택은 결과가 다릅니다. 예컨대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좌 전체를 해지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부분 인출이 가능한지, 다른 대출과 섞어 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 지출을 늦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설명할 때도 단순히 돈이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 돈을 꺼내면 나중에 매달 얼마가 줄어든다는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가족회의에서 퇴직연금 잔고만 보이면 모두가 지금 쓰자고 하기 쉽습니다. 생활비 공백을 보여주면 결정이 조금 더 신중해집니다. 자녀에게도 부담을 넘기자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노후 현금 흐름이 무너지면 결국 가족 전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같이 보는 겁니다. 배우자와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계좌를 관리하고 다른 사람은 잔고를 모르면 은퇴 후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가 같이 써야 할 미래 생활비도 이 결정으로 달라집니다. 혼자 앱에서 신청하기보다 함께 세후 금액과 남은 월 생활비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 상담을 받을 때는 감정적으로 묻지 말고 표를 들고 가면 좋습니다. 계좌 종류, 가입 시기, 납입원금, 세액공제 여부, 운용수익, 퇴직급여 재원을 적습니다. 필요자금, 사용 목적, 신청 예정일, 퇴직 예정일도 같이 적습니다. 그 표가 있으면 금융기관이나 세무상담에서 답변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중요한 조건이 빠집니다. 특히 IRP는 여러 돈이 한 계좌 안에 섞일 수 있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기억하지만 연말정산 자료에는 다른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회사에서 자동으로 넣은 돈인지 본인이 추가로 넣은 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계좌는 기업보다 기록을 믿어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 금융기관 납입 내역, 원천징수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바로 생활 언어로 바꿔보세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성격의 돈에 붙는 세금입니다. 기타 소득세는 연금으로 오래 받으라고 혜택을 준 돈을 중간에 깨면 물을 수 있는 비용에 가깝습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과세이연은 지금 당장 세금을 확정하지 않고 연금 받을 때로 미루는 구조입니다. 용어를 이렇게 풀면 겁이 조금 줄어듭니다. 겁이 줄어야 좋은 판단을 합니다. 무서워서 서류를 덮으면 기한을 놓치고 급해서 누르면 세금을 놓칩니다. 중간 지점은 오늘 밤 1시간만 따로 빼서 내 계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계좌 앱을 열어 제도 유형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IRP인지 적습니다. 중도인출 사유가 법정 사유에 들어가는지 체크합니다. 필요한 금액과 실제 세후 입금액이 얼마나 다를지 물어봅니다. 연금으로 남겼을 때 예상 월 수령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봅니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소득과 재산도 적어둡니다.
이 6줄만 적어도 막연한 불안은 줄어듭니다. 통계를 보면 많은 사람이 같은 고민 앞에 서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약 6만 7천 명이 퇴직연금을 중간에 인출했고 금액은 약 2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거대한 통계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각자 집 계약서, 병원 영수증, 채무 4만표, 자녀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인출자를 무책임하다고 몰아가면 안 됩니다. 대신 통계가 말해주는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주거비와 노후자금이 같은 주머니에서 싸우는 시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50대와 60대는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현재의 집을 지키느냐, 미래의 생활비를 지키느냐가 동시에 걸립니다. 여기서 좋은 선택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손실을 알고 하는 선택입니다. 손실을 모르고 꺼내면 나중에 후회가 커집니다. 손실을 알고 필요한 만큼만 꺼내면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부족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에서 5천만 원을 전부 빼는 방법만 있는지 먼저 묻습니다. 일부는 보증금 대출, 일부는 예금 해지, 일부는 지출 조정으로 나눌 수 있는지 봅니다. 퇴직연금 인출액을 3천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 남은 2천만 원은 노후 계좌 안에서 계속 일합니다. 나가 보이는 차이가 10년 뒤에는 월 생활비 차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이자가 너무 높고 연체 위험이 크다면 더 빨리 해결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답은 없습니다. 판단 기준만 있습니다. 첫 기준은 오늘 빼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이 생기는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꺼내는 금액을 줄일 대안이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세금과 보험료까지 본 뒤에도 이 선택이 필요한가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남은 노후 현금 흐름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입니다. 복구 계획 없이 꺼내면 생활비 공백은 그냥 남습니다. 복구 계획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 전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한지, 지출을 얼마나 줄일지, 연금 개시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 정도면 됩니다.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는지도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몸이 허락하지 않는데 1년 더 일하겠다고 계획서에 쓰는 것은 숫자 맞추기일 뿐입니다. 배우자 소득, 국민연금 예상액, 임대소득, 예금이자도 같이 봐야 합니다. 퇴직연금만 따로 떼어보면 안 됩니다. 노후 생활비는 여러 물줄기가 합쳐져 만들어집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예금, 근로소득, 가족지원 가능성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중 퇴직연금은 한 번에 빼기 쉬워 보이는 물줄기입니다. 쉽게 열리는 수도꼭지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열고 나면 다시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금 혜택은 계좌 안에 남아있을 때 의미가 큽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절세라고 좋아했던 돈이 중도해지 때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IRP를 만들 때 들었던 장점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금융회사 설명 자료에는 장점이 크게 보입니다. 해지 화면에는 경고 문구가 있지만 급하면 잘 읽지 않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예상 세금 안내를 저장해 두세요. 전화 상담을 했다면 상담 일시와 담당자, 들은 내용을 메모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가족과 다시 계산할 때 기억 싸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자산이라는 이름 때문에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장 보는 돈, 약값, 관리비, 교통비가 될 돈입니다. 오늘 잔고에서 3천만 원이 빠지면 미래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한숨 쉬는 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남겨두면 은퇴 뒤에도 작은 선택권이 생깁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줄지, 병원 검사를 미루지 않을지, 겨울 난방비를 아끼지 않을지 결정할 여유입니다. 이런 여유가 퇴직연금의 진짜 기능입니다. 수익률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안정감입니다. 그 안정감을 포기해야 할 만큼 지금 문제가 급한지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모르는데 연금이 무슨 소용이냐? 그 말 속에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돈은 오래 살 가능성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예상보다 오래 살면 돈이 더 필요하고 예상보다 아프면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짧게 살 것이라는 가정으로 연금을 쓰면 오래 사는 순간 가족에게 부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내 돈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나와 가족을 보호하는 돈입니다. 지금의 나만 보고 결정하면 미래의 내가 협상 자리에 없습니다. 오늘 결정표에는 미래의 나를 한 사람 더 앉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지금 꼭 전부 빼야 합니까? 세금을 뺀 뒤에도 충분합니까? 나중에 매달 얼마로 살 계획입니까? 이 세 질문 앞에서 답이 흔들리면 신청을 하루 늦춰도 됩니다. 하루 늦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루 동안 서류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한 계약일이 있다면 더 빨리 움직여야 하지만 급하다는 이유로 확인을 생략하지는 마세요.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큰돈이 움직이는 일입니다. 큰돈일수록 클릭은 느리게 해야 합니다. 마음은 빨리 해결하고 싶어도 손가락은 한번 멈춰야 합니다. 정책 변화 이야기도 들립니다.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자는 논의, 사회 적립을 더 엄격히 하자는 방향, 담보대출 제도 변화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행 시점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은 결정의 근거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못 빼게 될지 모르니 지금 빼자는 식의 판단은 위험합니다.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불안보다 현재 내 계좌의 세금과 생활비가 더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공식 발표와 법령이 바뀌면 그때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의 결정은 오늘 확인 가능한 사실로 해야 합니다. DC형인지 IRP인지 법정 사유가 맞는지 세후 금액이 얼마인지 남는 월 생활비가 얼마인지가 우선입니다. 투자 수익률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테니 절대 빼지 말라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미래 수익률은 아무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좌 밖으로 나간 돈은 더 이상 운용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정도만 말하면 충분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중도 인출보다 운용 상품 점검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 비중이 너무 높거나 수수료가 높거나 방치된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빼기 전에 계좌 안에서 조정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금 수령 방식도 미리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받는 방식, 일정 기간 나눠 받는 방식, 필요한 금액만 받는 방식은 세금과 생활비 안정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넘으면 일부가 연금의 수령으로 볼 수 있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규칙은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규칙입니다.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다만 맡기더라도 질문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모르면 상대방 설명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필요한 질문 목록을 다시 모아보겠습니다. 계좌 종류는 무엇인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가? 세후 실제 입금액은 얼마인가?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은 얼마인가? 퇴직급여 재원은 얼마인가? 60일 기한이 걸려있는 돈은 없는가? 연금으로 받으면 예상 월 수령액은 얼마인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다른 소득과 재산은 무엇인가? 인출액을 줄일 대안은 있는가? 남은 노후 생활비를 복구할 계획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길어 보이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10분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대답이 바로 안 나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아직 신청 버튼을 누를 준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준비가 안 된 결정은 큰돈일수록 비싸집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나쁜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생활이 빡빡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꺼내보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계산해야 손실이 줄어듭니다. 금융기관, 세무상담,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를 각각 따로 보는 수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지만 이 번거로움이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나 몇십만 원의 월 보험료 차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노후도는 한 번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작은 확인을 건너뛰는 일이 여러 번 쌓일 때 흔들립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를 멈추는 날이면 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가장이 퇴직연금 일부를 빼서 자녀 전세금을 도와주려 합니다. 부모 마음으로는 당연히 해주고 싶습니다. 자녀가 높은 이자를 내는 것보다 내 계좌에서 잠깐 꺼내주는 게 낫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이라는 말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나중에 갚겠다고 해도 결혼 생활과 대출 상황과 육아가 시작되면 갚는 속도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기다려주다가 정작 본인의 은퇴 시점에 돈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녀를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증여인지 빌려주는 돈인지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돈인지 가족 안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괜찮다고 넘어가면 나중에 모두가 미안해집니다. 계좌에서 나간 돈은 가족관계 안에서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가족 지원 목적의 중도 인출은 더 차분해야 합니다. 서류상 법정 사유가 되는지와 별개로 가족 내부의 상환 계획도 필요합니다. 만약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 금액인지 먼저 따져보세요. 그 금액이 없어도 내 노후 월 생활비가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면 자녀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마음과 노후를 지키는 책임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60대 초반에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퇴직 후 바로 일을 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국민연금 개시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관리비, 식비, 병원비는 계속 나오고 예금이자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때 IRP 계좌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만 꺼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달 100만 원이 아니라 그 돈이 어느 재원에서 나오는지입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맞춰봤는지, 한도를 넘는지, 연금의 수령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세금 이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 하나가 보험료와 세금의 타이밍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연금은 빨리 시작한다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늦춘다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 생활비 공백 기간과 세금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한 기간이 석 달인지 3년인지에 따라 해법이 달라집니다. 석 달이면 예비비나 단기 대출이 나을 수 있습니다. 3년이면 연금 개시 시점과 부분 근로소득까지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시간 길이를 모르면 계좌를 너무 크게 흔들게 됩니다. 70대 초반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이미 은퇴했고 배우자 한쪽이 병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먼저 깨려는 마음이 듭니다. 의료비는 미룰 수 없는 지출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버티라는 조언이 가장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놓치면 돈보다 더 큰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도 의료비 때문에 인출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일반 중도해지보다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장기요양 관련 서류, 의료비 증빙,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지 미리 물어보세요. 급한 상황일수록 서류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병원 원무과, 금융기관, 세무상담을 같은 날에 순서대로 확인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낸 뒤 남는 돈을 그냥 보통 예금에 두는 것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남은 돈이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병원비 지출은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라 돈 계산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은 가족을 더 힘들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큰 날일수록 종이에 적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제 흔한 반론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내 돈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따져야 하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내 돈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과 노후 보장을 전제로 살게 된 내 돈입니다. 국가가 연금으로 오래 받으라고 세금 혜택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간에 꺼낼 때는 일반 예금과 다르게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복잡함이 싫어서 그냥 깨면 복잡한 결과가 나중에 세금 고지서로 올 수 있습니다. 귀찮은 확인을 앞에서 할지 불편한 부담을 뒤에서 받을지의 차이입니다. 다른 반론도 있습니다. 수익률도 낮은데 계좌에 더 봐야 뭐 하느냐는 생각입니다. 수익률이 낮으면 답답합니다. 몇 년 동안 잔고가 잘 늘지 않으면 차라리 꺼내서 집에 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계좌를 깨는 것은 다른 선택입니다. 상품을 바꾸거나 위험 비중을 조절하거나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형과 IRP는 운용 선택이 중요합니다. 방치된 계좌가 싫어서 중도 인출을 하는 것은 집안 조명이 어둡다고 집을 허무는 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전구를 갈아 끼울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운용 상담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인출 상담과 함께 운용 상담도 요청하세요. 돈을 꺼낼지 말지 이전에 남겨둘 돈을 어떻게 굴릴지 정해야 합니다.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좌 안에 남은 돈은 선택지를 가집니다. 계좌 밖으로 나간 돈은 생활비로 쓰인 뒤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 반론은 세금 조금 내면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세금이 정말 조금이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을 내고 난 뒤 남는 돈이 실제 목적을 채우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면 부족분을 다시 빌려야 합니다. 그러면 중도 인출과 대출을 동시에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세금 때문에 부족한 돈을 신용대출로 메우면 전체 비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세금은 신청 후 결과가 아니라 신청 전 조건입니다. 예상 원천 징수액과 실제 입금액을 묻지 않는 중도 인출은 너무 빠른 결정입니다. 네 번째 반론은 나중에 다시 벌면 된다는 말입니다. 50대 이후에도 일을 해서 다시 채울 수 있는 분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의 지속성, 건강, 가족 돌봄, 경기 상황을 같이 봐야 합니다. 계획서에서는 2년 더 일한다고 쓰기 쉽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거나 회사 사정이 바뀌면 그 계획은 사라집니다. 다시 벌 수 있다는 말은 근거가 있을 때만 계획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희망입니다. 희망은 필요하지만 노후자금 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되면 위험합니다. 근로계약 가능성, 예상 소득, 세후 월 수입, 건강 상태를 같이 적어보세요. 그렇게 적고도 복구가 가능하면 중도 인출 부담은 줄어듭니다. 적어봤는데 복구가 어렵다면 인출액을 줄이는 쪽을 더 강하게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반론은 자산이 집에 묶이면 괜찮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퇴직연금을 빼서 집을 사면 자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은 분명 중요한 자산입니다. 문제는 집은 밥값을 매달 자동으로 보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생활비, 현금이 부족하면 마음은 계속 쫓깁니다. 나중에 집을 팔아 생활비로 쓰겠다는 계획도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할 수 있고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고 거래 시점도 맞아야 합니다. 집은 노후 안정의 한 축이지만 현금 흐름을 완전히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주택 목적 인출은 그래서 더 세밀해야 합니다. 집을 얻는 대신 월 연금을 얼마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퇴직연금 월 수령액 감소를 나란히 봐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과 현금 흐름은 다른 언어를 씁니다. 집이 있다는 말과 매달 생활비가 충분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여섯 번째 반론은 어차피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은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관리비, 식비, 의료비, 경조사비, 차량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위에 얹히는 두 번째 월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월급을 미리 써버리면 국민연금의 부족분이 더 크게 보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한 뒤 퇴직연금이 얼마를 보태야 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월 생활비 목표가 250만 원인데 국민연금이 120만 원이라면 빈칸은 130만 원입니다. 그 빈칸을 퇴직연금, 예금, 근로소득, 배우자 소득이 나눠 채워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면 이 빈칸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빈칸이 커지는 만큼 다른 돈줄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겁을 주는 숫자가 아니라 미래 생활을 지키는 지도입니다. 연령대별로 체크 포인트도 다릅니다. 50대는 아직 일할 시간이 남아있지만 지출이 큽니다. 자녀, 주택, 부모 부양, 본인 노후 준비가 겹칩니다. 이때 중도 인출은 미래 복구 가능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퇴직 전 급여가 남아있다면 추가 납입이나 지출 조정으로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계좌 전체 해지는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60대는 퇴직과 연금 개시 사이에 다리를 놓는 시기입니다. 소득이 끊기는 순간에는 목돈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너무 많이 꺼내면 70대의 안정성이 약해집니다. 연금 개시 시점, 국민연금 수령 시점, 건강보험 자격 전환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70대는 안정적 현금 흐름과 의료비 대응이 핵심입니다. 큰 수입보다 끊기지 않는 생활비가 더 중요해집니다. 중도 인출이나 이시금 수령은 남은 기간의 현금 배분표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이유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50대의 1년과 70대의 1년은 복구 능력이 다릅니다. 같은 3천만 원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모을 수 있는 돈이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주변 사람의 사례는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친구가 꺼내서 집을 샀다고 나에게도 맞는 선택은 아닙니다. 친척이 연금으로 받아 세금을 아꼈다고 내 계좌도 같은 구조는 아닙니다. 내 계좌의 재원과 내 가족의 생활비가 기준입니다. 상담을 받을 때 피해야 할 질문도 있습니다. 이거 빼도 되나요? 라고만 물으면 답이 너무 넓습니다. 상담자는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좋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 금액을 중도 인출하면 세후로 얼마가 들어오고 연금으로 남겼을 때 월 수령액은 얼마나 줄어듭니까? 이렇게 물으면 가능 여부에서 손익 비교로 대화가 이동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이 인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나중에 예금이자나 다른 소득과 합쳐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기초연금은 이 돈을 받은 뒤 금융재산으로 남으면 소득 인정액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편이 좋습니다. 질문이 정확하면 답변도 덜 모호해집니다. 녹취나 메모를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상담 날짜를 함께 적어둬야 합니다. 오늘 맞는 답이 내년에도 그대로 맞는다고 보면 안 됩니다. 특히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세법 개정 내용은 확인 시점이 중요합니다. 업로드일 이후에 이 영상을 보는 분은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말은 책임의 피가 아닙니다. 노후돈 결정은 현재 법과 현재 내 상태를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머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정을 3단계로 나누면 됩니다. 오늘 할 일은 신청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내일 할 일은 비교입니다. 마지막 날 할 일은 결정입니다. 확인 단계에서는 계좌 종류와 재원, 법정 사유, 서류, 기한을 봅니다. 비교 단계에서는 중도 인출, 대출, 지출 조정, 부분 인출, 연금 수령을 나란히 둡니다. 결정 단계에서는 필요한 금액, 세후 입금액, 남은 노후 월 수입, 가족 동의를 확인합니다. 이 순서로 가면 마음이 급해도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신청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비교하면 이미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사람은 서류를 쓰기 시작하면 그 선택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종이 비교표가 먼저이고 신청서는 나중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돈의 방향을 바꿉니다. 생활비표를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고정지출부터 씁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대출 상환, 교통비, 약값, 식비를 적습니다. 전동지출에는 경조사비, 명절비, 집수리비, 병원 검사비를 둡니다. 예비비는 꼭 따로 둬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줄지 않고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들어오는 돈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예상액, 개인연금, 예금이자, 근로소득,
배우자 소득을 씁니다. 중도 인출 전과 후의 월 수입을 두 줄로 비교하세요. 한 줄은 꺼내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른 줄은 꺼냈을 때입니다. 차이가 월 10만 원이라도 10년이면 큰 돈이 됩니다. 차이가 월 30만 원이면 관리비와 약값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고도 지금 문제가 더 급하면 인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보고 마음이 멈칫하면 다른 대안을 더 찾아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표가 멈추게 해주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배우자 사망이나 본인 건강 악화 같은 나쁜 시나리오도 한 번은 봐야 합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노후 설계에서는 필요합니다. 소득이 한 사람에게 몰려 있으면 한쪽이 사라졌을 때 생활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을 미리 써버리면 그때 선택지가 더 줄어듭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돈 관리를 모두 맡아왔다면 계좌 위치와 수령 방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계좌가 있고 어떤 돈인지 서로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후에는 정보도 자산입니다. 가족이 계좌의 성격을 모르면 급한 상황에서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돈을 꺼낼 수 있습니다. 미리 정리해둔 한 장의 메모가 큰 혼란을 줄입니다. 중도 인출을 이미 실행한 분에게도 오늘 할 일이 있습니다. 꺼낸 이유와 금액을 정리하세요. 세금으로 빠진 금액을 확인하세요. 남은 계좌의 재원과 예상 월 수령액을 다시 계산하세요. 재납입이나 추가 저축이 가능한지 보세요. 불가능하다면 지출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결정을 되돌릴 수 없어도 다음 결정을 더 낮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이미 한 번 뺐으니 남은 것도 의미 없다는 생각입니다. 남은 돈이 작아 보여도 그것이 마지막 현금 흐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연금도 매달 들어오면 심리적 안정이 큽니다. 예금 잔고는 줄어드는 모습을 매달 봐야 하지만 연금은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흐름이 있다는 것은 노후의 중요한 힘입니다. 그러니 남은 계좌를 포기하지 마세요. 작아진 계좌일수록 더 정교하게 지켜야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위험 등급도 확인해 보세요. 중도 인출을 고민할 정도로 불안한 분에게 너무 높은 변동성 상품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수익률 상품에만 오래 두면 물가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용 선택은 개인 성향과 기간에 맞춰야 합니다. 이번 주제는 중도 인출이지만 남겨둔 돈의 운용도 같은 만큼 중요합니다. 빼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남겨둘 것인가입니다. 그 질문까지 해야 영상의 목적이 완성됩니다. 퇴직연금은 방치하면 저절로 완벽해지는 계좌가 아닙니다. 확인하고 조정하고 수령 방식을 설계해야 제대로 역할을 합니다. 돈을 지킨다는 말은 그냥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방식으로 쓰기 위해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을 생활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퇴직연금은 큰 저금통이 아니라 미래의 월급 봉투입니다. 중도 인출은 그 월급 봉투에서 몇 달치를 미리 뜯는 일입니다. 때로는 미리 뜯어야 가족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계산 없이 뜯으면 나중에 봉투가 비어 있습니다. 월급 봉투가 비면 노후의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선택권이 줄면 작은 병원비도 큰 걱정이 됩니다. 관리비 인상도 크게 느껴집니다. 명절에 가족을 만나는 일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숫자이면서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 여유를 지키기 위해 지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은 말의 함정입니다. 중도 인출이라는 단어는 마치 계좌에서 잠깐 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노후 자금에서는 잠깐이라는 말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한번 빠진 돈은 다른 이름의 지출로 바뀌고 다시 퇴직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의 이름이 바뀌면 마음의 기준도 바뀝니다. 연금 계좌 안에 있을 때는 쉽게 쓰면 안 되는 돈처럼 느껴집니다. 보통 예금으로 옮겨지면 급한 일마다 손이 갑니다. 그 차이가 행동을 바꿉니다. 이 잠금이 때로는 불편하지만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 보호장치가 됩니다. 불편한 장치라고 해서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부탁해둔 잠금 장치일 수 있습니다. 잠금 장치를 열어야 한다면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열기 전에 왜 잠겨 있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인출 뒤 돈의 이동 경로입니다. 주택 잔금으로 바로 들어가는 돈인지, 생활비 통장에 잠시 머무는 돈인지, 대출 상환으로 사라지는 돈인지 적어야 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돈은 관리가 쉽습니다. 목적지가 흐린 돈은 작은 지출로 쪼개져 사라집니다. 3천만 원을 빼서 2천만 원은 보증금에 쓰고 1천만 원은 예비비로 둔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비비 1천만 원은 정말 예비비 계좌에 남겨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 통장에 섞이면 몇 달 뒤 어디에 썼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 나온 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용 목적, 사용 날짜, 남은 금액을 간단히 적어두면 됩니다. 복잡한 가계부가 아니라 큰 돈의 추적표입니다. 이 추적표가 있어야 나중에 남은 돈을 다시 연금 계좌나 예비비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인출 뒤 관리가 없으면 중도 인출의 손실은 더 커집니다. 상담 창구에서 들을 수 있는 표현도 미리 알아두세요. 연금의 수령이라는 말이 나오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는 말이 나오면 일반 해지와 다른 처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액공제분이라는 말은 과거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은 납입금일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이라는 말은 원금이 아니라 계좌 안에서 불어난 돈입니다. 이 연퇴직 소득이라는 말은 퇴직급여가 연금계좌로 넘어와 세금을 미루고 있는 돈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각각의 뜻을 알면 겁이 줄어듭니다. 겁이 줄면 질문이 정확해집니다. 정확한 질문은 불필요한 손실을 줄입니다. 세무상담을 받을 때는 예상세액만 묻지 말고 원천징수 방식도 물어보세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선택 분립과세가 가능한지, 다른 소득과 합쳐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은 특히 혼동이 많습니다. 모든 퇴직연금 돈이 같은 바구니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액공제를 받으며 넣은 돈과 회사 퇴직급여에서 넘어온 돈은 세법상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설명을 빠르게 하면 다시 물어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1,500만 원 기준에 이 연퇴직 소득 재원도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큰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상담에서는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나눠 물어야 합니다. 내가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 지역가입자가 되면 어떤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는지 봐야 합니다. 사적연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재원과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글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공단 상담이나 모의 계산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 상담에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단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구조가 들어갑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돈이 금융재산으로 남으면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쓰고 없어진 돈, 예금으로 남은 돈, 주택으로 바뀐 돈의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상황이 워낙 달라서 영상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모의 계산을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은 세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이 서로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한 달 통장 안에서 만납니다. 세금으로 빠지고 보험료로 빠지고 연금이 줄면 남는 돈은 하나입니다. 판단도 한 장의 통장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제도별 설명은 전문가가 해줄 수 있습니다. 생활비 흐름은 본인이 가장 잘합니다. 한 달에 꼭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모르면 어떤 제도 설명도 반쪽입니다. 이번 주말에 배우자와 함께 한 달 최소 생활비를 써보세요. 밥값과 관리비만 쓰지 말고 병원비와 병조사비도 넣어야 합니다. 차량 유지비, 부모님 관련 지출, 손주 돌봄 비용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은퇴 후에는 작은 지출이 사라질 것 같지만 다른 이름의 지출이 생깁니다. 출퇴근비는 줄어도 병원 방문 교통비가 늘 수 있습니다. 회사 점심값은 줄어도 집밥 식재료비가 늘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나이가 들수록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생활비표가 있어야 퇴직연금의 월급봉투 역할이 보입니다. 월급봉투가 필요한 금액보다 작으면 다른 소득을 찾거나 지출을 낮춰야 합니다. 중도인출은 이 봉투를 더 작게 만들 수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좋은 선택의 예도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전세금 때문에 퇴직연금을 전액 해지하려다가 세후 금액과 월 연금 감소액을 보고 멈췄습니다. 은행 대출 일부와 예금 일부를 섞고 퇴직연금 인출액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대출이자는 조금 냈지만 퇴직연금 계좌의 절반은 지켰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아니었지만 손실을 줄인 선택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의료비 때문에 IRP 해지를 고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갖추느라 하루가 더 걸렸지만 세금 처리에서 불리함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루의 확인이 몇 년의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쉬운 사례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뒤 바쁘다는 이유로 연금계좌 이체 기한을 놓친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야 세금 이연 기회를 알았지만 이미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분에게 가장 아쉬웠던 것은 돈보다 정보였습니다. 누군가 퇴직금 입금일에 달력부터 보라고 말해줬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분은 그 한 문장을 가져가면 됩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60일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중도인출을 신청하려면 세후 입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라면 수령 한도와 재원 구분부터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가 걱정되면 공단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이 걸리면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부터 확인하세요. 확인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문제는 모르는 순간 손실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알고도 선택하면 최소한 다음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모르고 선택하면 나중에 왜 이런 세금이 나왔는지부터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 대본의 감정은 겁주기가 아니라 통제감입니다.
내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야 가족에게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차분해야 신청 금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금액이 줄면 미래의 월 생활비가 조금 더 남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노후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는 결국 자존감 이야기입니다. 내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와 식비 때문에 다투지 않을 수 있는지, 자녀에게 매번 손 벌리지 않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퇴직연금은 그 자존감을 지키는 여러 장치 중 하나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풀어버리면 다시 묻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전혀 쓰지 못하면 현재의 위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좋은 판단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세금을 알고 남은 생활비를 보며 다음 복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휴대폰을 열었을 때의 순서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 손에는 금융기관 앱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계좌 종류, 인출 사유, 필요 금액, 예상 세금, 남은 월 생활비라는 5칸이 있습니다. 이 5칸이 비어 있으면 앱을 닫는 편이 낫습니다. 한 칸이라도 모르면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신청을 누르면 모르는 항목이 나중에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표가 모두 채워졌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한 달 뒤에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 질문은 충동을 걸러줍니다. 이틀 뒤 계약금 때문에 필요한 돈인지 막연한 불안 때문에 미리 빼려는 돈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도 꼭 필요하다는 답이 나오면 인출 검토가 더 현실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안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상품 이름보다 생활 문장을 먼저 써보세요. 전세 보증금을 맞추려는 돈인지 먼저 적습니다. 병원비를 내야 하는 돈이라면 진료 일정과 증빙 서류를 함께 적습니다. 대출 연체를 막는 돈이라면 상환일과 이자 부담을 같이 적습니다. 생활비 통장에 섞어둘 생각이라면 그 문장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그중 마지막 문장이 가장 위험합니다. 목적이 생활비 통장에 섞어두는 것이라면 금액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 예비비가 필요하면 예비비 금액만 따로 정하세요. 생활비 전체가 불안하다면 중도 인출보다 월 지출 구조를 같이 고쳐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계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정비가 너무 높으면 퇴직연금을 꺼내도 몇 달 뒤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통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대출이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장 내용과 보험료가 지금 소득에 맞는지 보는 겁니다. 차량이 꼭 필요한지도 지역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갈아타기나 상환 순서 조정이 가능한지도 은행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정으로 필요한 인출액이 줄면 퇴직연금은 더 오래 남습니다. 한 번에 큰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작은 조정 3개가 중도 인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줄어든 금액만큼 미래 월급 봉투가 남습니다. 이 지점에서 희망을 봐야 합니다. 이 위험을 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선택지를 보자는 뜻입니다. 대출, 부분 인출, 지출 조정, 연금 수령 설계, 가족 상환 약속, 복지 상담을 같이 놓으면 길이 늘어납니다. 길이 늘어나면 계좌를 전부 깨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작은 여지가 노후를 지킵니다. 한 번 지킨 돈은 나중에 병원비나 관리비 앞에서 다시 힘이 됩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결정을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퇴직연금은 꺼내며 끝나는 돈이 아니라 꺼낸 뒤에도 관리가 필요한 돈입니다. 인출했다면 사용 내역을 남기고 남은 잔고의 역할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인출하지 않았다면 운용 상태와 수령 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 다 하지 않으면 계좌는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하면 계좌는 다시 계획이 됩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가 이 돈을 꺼낸 뒤에도 다음 달, 내년, 70대의 내가 버틸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이 그렇다라면 필요한 만큼 조심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답이 애매하다면 신청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 확인은 나를 귀찮게 하는 절차가 아니라 미래의 생활비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한 장의 표, 한 번의 상담, 하루의 유예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금이 줄고 인출액이 줄고 가족과의 오해가 줄 수 있습니다. 남는 돈이 크지 않아도 방향이 바뀌면 노후는 훨씬 덜 흔들립니다. 이 영상을 다 듣고 바로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계좌 앱을 열어 이름을 보고 달력의 기한을 표시하고 세후 입금액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여유가 있다면 배우자나 가족에게 같은 표를 보여주세요. 말로 설명하면 걱정만 커질 수 있지만 표로 보여주면 선택의 무게가 함께 보입니다. 내가 왜 망설이는지, 어디까지는 도와줄 수 있고 어디부터는 노후를 해치는지 말하기 쉬워집니다. 가족이 같은 숫자를 보면 감정 싸움보다 조정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조정이 퇴직연금 계좌를 조금 더 오래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작은 확인이지만
은퇴 뒤에는 그 작은 확인이 한 달 생활비 차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미 꺼낸 돈이 있다면 남은 계좌를 다시 설계하세요. 아직 꺼내기 전이라면 신청 전에 세후 금액과 월 생활비를 같은 종이에 쓰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60일 기한과 연금 계좌 이체 여부를 달력에 표시하세요. 배우자와 함께 본다면 서로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예금, 건강보험 상태를 한번 공유하세요. 혼자 본다면 적어도 상담 전에 질문 목록을 휴대폰 메모장에 넣어두세요. 마지막으로 3가지 행동만 남기겠습니다. 첫째라는 말 대신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계좌 이름을 확인하세요. DB형, DC형, IRP가 무엇인지 알아야 출발점이 정해집니다. 사유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정 사유가 맞는지, 신청 기한과 증빙이 맞는지 봐야 합니다. 세후 생활비를 확인하세요. 지금 받는 금액, 잃는 세금 혜택, 남는 월 연금액,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영향을 같이 놓아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정리되면 중도 인출이 필요한 선택인지, 줄여야 할 선택인지, 미뤄야 할 선택인지 보입니다. 퇴직연금은 지금의 나를 혼내기 위해 묶어둔 돈이 아닙니다. 미래의 내가 매달 숨 쉴 수 있도록 남겨둔 돈입니다. 정말 급하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꺼내기 전에 그 돈이 미래의 어떤 생활비였는지 한 번은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세금표와 달력과 월 생활비표를 나란히 놓아보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은퇴 뒤 통장에 남는 돈을 바꿀 수 있습니다.